자, 한 주 동안 창업자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한 가장 핫한 이슈를 골라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뉴스의 뒷얘기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드코어 뉴스 계기 시간 썰전을 지향하는 H 스타트업 팟캐스트 비욘드 스타트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저는 이한종입니다. 이은세입니다. 조강훈입니다. 와우. 오늘 스튜디오 분위기가 밝아요. 아주 바른 생활 사나이가 오셨습니다. 오늘. 약간 사실은 저랑 굉장히 안지가 오래된 우리 대표님인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바른 이미지를 가진 속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지만 그렇습니다. 이미지만. 예. 근데 하여튼 엄청 바른 이미지를 가진 분이 계셔서 다 분위기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자, 우리 김종훈 대표님은 김종훈 대표가 조광훈 대표님이시죠? 근데 이름이 비슷하셔가지고 지난번에 나오셨는데 조광훈 대표님은 이제 외식인이라는 이제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방송 제목을 외식 산업의 품격을 더하다. 외식인의 조광훈 대표님. 어떤가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요새 또 품격이 중요한 시대 아니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모든 이제 컨텐츠나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제 품격이 중요시 되는 건데 이제 그 외식 산업에 이 품격을 더하시는 그 과정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네, 되게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또 저희 방송에 항상 지향하는 게 조광훈 대표님 창업자의 성장 과정을 짚어보면서 창업자의 삶에 대해서 좀 인문학적 성찰하는 방송이거든요. 어렵습니다. 네. 요새 키워드가 다 있죠. 네. 인문학적 성찰, 네. 품격. 근데 이게 사실 거의 모든 게 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전략하는 사람들은 일상제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네네. 왜냐면 그냥 다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점점 더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면 가격 경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사실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거의 모든 게 다 일상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뭔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야말로 품격을 더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또 그거에 맞춰서 얘기하면 또 되게 맞습니다. 좋은 내용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좋습니다. 제목. 수고하셨어요. 좋아요. 너무 진짜 제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바를 좀 해야죠. 아니 자영업자분들의 그런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네네. 품격으로 보여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점주, 프랜차이즈 점주,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 예. 그 고객들이 생각하는 품격의 눈높이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진짜 우리 조광훈 대표님처럼 약간 관조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코디네이팅 할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네. 자, 들어가기 전에 인문학적 성찰 키워드 오브 조광훈's 라이프. 제가 만들었습니다.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인정할게요. 네네네. 인정해드릴게요. 자, 우리 조광훈 대표님의 그 학창 시절을 보면은 몇 가지 좀 재밌는 아직까지 그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저 이제 저희 같은 98학번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가요? 맞습니다. 예, 근데 예. 저희가 20대 초반에 예. 저는 주로 이제 과외에서 번 돈으로 나이트클럽에서 놀 때. 근데 조광훈 대표님은 되게 어려운 진짜 삶의 현실에 부딪히셨다고요? 네. 예. 네, 그 얘기부터 말씀을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드리면 네. 원래 제가 되게 학창 시절에는 소극적이고 트리플 A형 스타일이라서 되게 뭐 책도 잘 못 읽고 떨리고 막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네네. 군대를 갔다 왔을 때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기업의 임원으로 계시다가 장사를 해야 된다. 돈을 벌려면. 그래서 갑자기 어떤 상권에 네. 그것도 음식점이 아닌 술을 같이 판매하는 그 흔한 호프집을 창업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예. 옛날에 저희가 알고 있던 그 호프집인 거죠. 예, 그 거의, 흔한 맥주집도 아닌 것이. 이게 진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하시지만 흔한이 진짜 예.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맞아. 또 오늘- 그 오픈 과정에서는 뭐 부동산에서 권리금을 속이는 과정도 있고 와우. 지금은 많은 게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실 수밖에 없었죠. 그쵸, 워낙 그 대기업 임원이시면 약간.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잘 되는 날만 부동산에서 오라 그래요. 봐라. 이렇게 잘 되지 않냐. 그 권리금이 이만큼 가지고 예. 있다. 그렇게 해서 이 근데 히스토리가 저희 아버님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퇴직하시고 창업하시는 분들의 90%의 동일한 이야기예요. 네. 모르고 그렇게 창업을 해서 그 매장이 고객이 이제 점점 빠지면서 이제 그러면 적자로 돌아서는 거죠.
준비되지 않은 창업을 하게 되셨다 보니까 음. 여기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취사병을 낳았습니다. 왠지 백종원 스토리를 저도 이해할 수 없는데 네, 취사병 출신 아니면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취사병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군대 가기 전에 피자헛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브랜드의 주방에 일했다는 경력만으로도 와우. 취사병을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활동을 못했지만 음식에 대한 기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 매장을 제가 군대 전역하자마자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게 저의 F&B 산업에 처음 입문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아버님께서 그 호프집을 뭐 인수하신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잘 안 됐나 보죠. 그러니까 많이 안 됐죠. 그렇겠죠. 네, 많이 안 됐죠. 네. 그래서 어떻게 다시 살려내셨나요? 뭐 혼자 한 건 아니고요. 처음엔 저도 못했으니까 네네. 어머님이랑 같이 주방에서 밤새면서 이제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 수 있었던 거는 창밖을 저희가 2층이었거든요. 네네. 창밖을 바라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와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건물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아. 그냥 기다리는 거죠, 마냥. 네. 그러다가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이거는 아니다 해서 그때부터 뒤늦게 책을 보면서 장사를 잘했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매장을 바꿔나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한 1년 정도 뒤에 정상화가 돼서 제가 이제는 매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뭐 이렇게 책에 나올 그런 스토리 같아요. 근데 항상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저도 창업을 해봤고 이사님도 네, 사업을 네, 해보셨으니까 네, 아시겠지만 네. 진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맞습니다. 순간들을 다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압축적으로 되는 거지 사실은 진짜 어려운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 얘기를 오늘 잘 나눠보면 또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2단계에서 어떤 요소, 뭐 인테리어적인 요소라든지 마케팅적 요소라든지 아니면 레시피적 요소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진 않을게요. 네. 근데 그건 이제 다음 단계 얘기하고요. 인문학적 성찰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 조광훈 대표님께서 이제 요거 잘 어떻게 엑시트 개념은 아니겠지만 잘 마무리를 하시고 경기대학교 외식산업경영대학원으로 네. 예, 들어가셔서 좀 네, 전문적으로 그 이유도 있었는데요. 네네. 매장이 운영이 잘 됐을 때 네.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아. 저희 매장에 주류를 납품하는 사장님이 네. 교수님이라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나도 그러면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라는 생각이 희망을 거기서 보고 어. 이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외식산업경영학과를 입학을 하게 돼서 네. 졸업을 함과 동시에 저도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대학에서 다양한 공부를 이제 현장에서 장사의 이야기를 공부했다면 네네. 이제 학문을 공부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장사가 아니라 네. 이 학문을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레퍼런스 삼았던 예. 그 저기 점장을 육성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게 일본에 있는 좀 선진적인 문화를 한국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제가 장사가 매장이 정상화 됐을 때부터 네. 분기에 한 번 정도씩 일본을 계속 벤치마킹을 하러 다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 바른 생활. 일본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2000년도 초반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10년, 20년 이상 발전했다고 항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일본을 계속 다양한 이야기를 봤는데 링크원이라는 회사를 알게 됐어요. 이제 일본에서 네. 프로 점장을 양성해서 양성한 점장을 인재면 회사가 채용시키고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를 취업하고 싶으면 본사에 소싱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창업을 하고 싶으면 또 다른 교육을 해서 창업 시장에서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회사인 거예요. 와우. 이 회사를 보자마자 이거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한국에 있는
뭐 신문사 대표님이랑 같이 일본을 날아갑니다. 네. 그 회사 미팅을 하러. 이제 일본 하면 제 생각에는 워커힐 김치를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워커힐에 김치를 사러 가서 그 김치를 들고 로컬 김치는 예. 아니네요. 아 일본에서 워커힐 김치를 좋아한대요. 그럴 수 있죠. 특히 일본에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선물로 좋아한다 그래서 그 패키징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이 비행기에 가도 냄새 안 나게끔 그거를 사들고 이제 일본에 가서 네. 미팅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200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법인을 내서 2008년. 예, FIC 코리아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네. 프로 점장을 양성하는 전문 회사를 처음 시도하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 그 이윤세 총괄님. 네. 이제 저희 방송 주 시청자층이 30대에서 50대 남자분들인 건 아시죠? 그럼요. 아, 그런가요? 저희가 아재 네. 팬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네. 네. 근데 이제 보면은 대부분의 50대 이제 퇴직하셔가지고 창업을 고민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그냥 내 가게를 하나 내고 싶다라는 차원의 고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 된다기보다 경험이 없으시고 그래서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것만 보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링돈 같이 네. 그렇죠. 약간 같은 외식 산업의 영역으로 묶일 수는 있지만 뭐 인력 양성 소싱부터 네, 해서 네. 저는 훨씬 플랫폼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좀 눈높이와 이 산업에 대한 그 거를 좀 이 퇴직하시는 분들이 알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참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총괄님은 또 워낙 근데 사실은 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글을 하나 봤으니까 망해가는 PC방 인수해서 뭐 1년 만에 맞아요. 그거 되게 잘 한 거? 썼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진짜 그런 과정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해서 뭐가 문제지,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되지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거를 모든 분들이 다 하실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광훈 대표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하셨던 것 같은 그런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되고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이거 하시는 거는 사실은 이거랑 다릅니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렇게 프레임을 잘 만들어 드리는 역할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한국에서 시작을 우리 조광훈 대표님이 하셨지만 뭐 아직까지도 근데 사실은 많지 않잖아요. 네. 10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고 또 우리 조광훈 대표님이 하시고 있는 지금 사업도 이제 분명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 잘 되시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계속 듣고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광훈 대표님이 이제 2016년도에는 또 이제 워낙 그 사람들이 음식을 접하는 프론트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으로 맞습니다. 바뀌기 때문에 이제 푸드테크 협동조합을 만드셔가지고 네. 단순한 이런 인력 소싱이나 컨설팅의 프레임을 넘어서 솔루션 베이스의 서포트를 좀 하시려는 네. 또 도전을 하시죠. 네, 2016년도에 네. 마음이 잘 맞는 분들을 잘 만나서 네, 이제 지금은 잘 안 됐지만 네. 푸드테크 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었습니다. 네, 네. 푸드와 그 다음에 테크가 만나서 어떤 산업에 긍정적인 요소를 주는 걸 도전해보자 해서 만들었었고요. 그때 런칭했던 게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조리사 자격증 과정을 어플리케이션으로 공부하는 걸 만들어서 판매를 해봤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런 시도도 했었는데 네. 판매도 생각보다 잘 되는 것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협동조합이다 보니까 일반 법인이랑은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많이 다르죠. 다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까 분명한 오퍼레이션의 한계가 있어서 성공을 못했었고요. 처음에 이 협동조합을 저랑 같이 기획하고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눠서 만들었던 분과 함께 지금의 주식회사 외식인을 창립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인문학적 성찰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대학 시절 이제 군대에서 아니군요. 피자헛에서 네. 이제 주방에서 일한 거. 네, 군대에서 이제 취사병. 네. 그리고 아버지 사업 실패한 거 백업하시고. 그게 거의 2000년대 초반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거의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모든 경험들이 다 녹아나서 이제 외식인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외식인이라는 것이 지향하는 비전은 외식 산업의 품격을 더하는 건데 네. 이 품격을 더한다는 이 비전 하에는 이 수많은 팩터들이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정말 잘 봤죠? 통찰력 있게 잘 정리를 작업방송 해주셨습니다. 해보려고 그러고. 좋아요, 좋아요. 그럼요. 예, 예. 오케이. 네, 우리 대표님 이한종 이사님이랑 예. 지금 지난 2주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예. 사용했던 단어가 양생이라는 거였어요. 양생.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시멘트를 부은 다음에 얘네가 딱딱해지기 그쵸. 위하면 그 딱딱해지는 걸 네, 양생하는 양생하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조광 대표님의 이제 그런 삶의 과정들이 다 지금까지 이제 양생이 되어 온 거죠. 네. 너무 그 시간 팩터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요새 계속 더 하고 있어요. 네, 네. 또 총괄 이사님은 정리를 또 잘 논리적으로 아닙니다.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족합니다. 네. 저희가 썰전 같지만 나름 이렇게 또 따뜻한 방송입니다. 이렇게 참. 근데 오늘 어쨌건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녹아난 하나의 이제 네. 외식인이 됐는데 외식인이 지향하는 회사의 어떤 프레임워크라고 할까요? 네. 어떤 밸류를 프로포지셔닝 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외식인을 네.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네네. 국내 프랜차이즈를 지속 가능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주식회사 외식인은 두 가지의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화된 교육과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에 꼭 필요한 시스템으로 지속 가능 성장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 지원하는 게 저희 외식인의 네. 핵심 비전이고요. 왜 자영업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프랜차이즈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 분들은 다 자영업자분들인 맞아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차적으로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고요. 네. 2차적으로는 자영업으로 확산해서 모든 자영업자들이 저희 툴을 바탕으로 품질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품질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그다음에 보완하고 개선해서 지속 가능한 매장 운영을 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게 저희의 큰 방향입니다. 좋은데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을 관리를 한다는 게 무생물을 다루는 예를 들면 공장에서도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유기적이라고 하면 이제 살아있는 혹은 살아있었던 것들을 다루게 되잖아요, 많이. 네. 그런 것들을 하는 쪽에서 품질 관리라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지식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거는 그러니까 기예의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거가 네. 엄청나게 범위가 넓은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 들어보면 진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이 품질이라는 거를 예. 총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워낙 품질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식인의 어떤 갖고 있는 커리큘럼 혹은 어떤 솔루션, 네. 프레임워크가 적용이 되면 어느 시기부터 어느 시기까지 어떤 지표가 어떻게 상승된다 이런 KPI 이런 접근이 가능한가요? 좀 정량적으로? 그러니까 정량적 KPI가 가능한 이유가 그래서 네네. 저희가 시작을 프랜차이즈 본사로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은 네. 본부가 네네. 가맹점을 네. QSC라고 하는 지표를 통해서 매월 관리하고 측정하고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훌륭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슈퍼바이저는 Q 이제 퀄리티죠. 그다음에 S 서비스, C 클리니스. 그다음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제 행정처분 사항인데 가맹점이 이런 네 가지 지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영역에서 저희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해서 품질을 현장에서 측정하면 바로 레포트화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그걸 넘어서 데이터로 보여줘서 우리 가맹점의 품질의 평균이 어떤지를 네.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이게 그러면 아까 제기하셨던 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관점, 그다음에 네. 점주들의 관점, 네. 고객들의 관점이 또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2차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한 업체랑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품질은
본사 관점의 품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스로 측정하는 품질이 있고요. 네. 소비자 관점의 품질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저희가 상품화하냐면 슈퍼바이저가 체크하는 품질이 1차 품질 체크고요. 가맹점주 자영업자분들이 직접 체크하는 게 2차 품질이고요. 미스터리 쇼퍼라고 하죠. 최소한의 교육을 받은 외부 소비자 관점에서 체크하는 3차 품질이 있고요. 맨 마지막으로 정말 일반 소비자가 체험을 하고 SNS에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거는 4차 품질. 어떻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제돼 있는 기준 안에서 체크하는 품질과 정제되지 않은 소비자 관점에서 체크하는 품질을 다 데이터화 시켜서 네. 그걸 이제 매장 본사가 가맹점을 관리하고 운영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로 제공하는 게 저희의 핵심 사업입니다. 좋네요. 근데 이게 워낙에 사실 품질이라는 게 그 네. 정량적인 지표들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점검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있을 수 맞습니다. 있거든요. 정상적인 부분 분명히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도전을 받으셨고 네. 또 아마 태클을 잘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또 미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비욘드 스타트업에서 미션을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의 홍보 영상을 제작을 해드리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중요합니다. 약간 좀 이제 환기를 하고 네. 환기를 하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네. 또 항상 광고를 원하시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요 슬롯에 아주 황금 같은 슬롯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준비됐나요? 네, 그러면 보시죠. 보시죠. 저희 CAT 빔텍은 2017년 1월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지난해 개관한 서울 바이오허브 1호 입주 기업입니다. 저희는 나노 소재인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하여 엑스레이나 CT에 사용되는 엑스레이 소스를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연구 인력 5명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엑스레이 시스템은 필라멘트를 엑스레이 소스의 소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필라멘트를 통한 전자의 방출은 약 1100도에 이르는 고온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열 전자 방식인데 반해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은 필라멘트를 탄소 나노튜브로 대체하여 전이차에 따라 전자가 방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재의 대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어가 어려운 열 전자 방식을 제어가 쉬운 디지털 기반 전개 전자 방출 방식으로 전환함을 의미하고 이를 통해 영상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촬영 시간 및 방사선 피폭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시스템은 물질을 투과하여 내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여 촬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의 탄소 나노튜브 기반 엑스레이 소스는 응답 속도가 짧아 순간 포착에 유리하며 응답 시간 동안 발생하는 방사선을 제거할 수 있어 방사선 피폭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보다 작고 가벼운 제품으로 제조가 가능하여 최근 트렌드에 부합하는 포터블 엑스레이의 강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렌트겐에 의해 발견된 엑스레이는 지난 120여 년간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의료용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동물용 엑스레이, 각종 제품의 비파괴 검사, 그리고 보안 검색을 위한 산업용 엑스레이까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저희 CAT 빔텍은 현재 개발 완료 단계에 진입한 의료용 엑스레이 소스를 시작으로 산업용 엑스레이 소스, 더 나아가 3D로 구형 가능한 CT까지 차세대 엑스레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엑스레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인류 사회에 공헌할 것입니다. 와우. 진짜 저희 팀들한테 박수 좀 진짜 세게 주세요. 너무 고생하고 있고 제가 아니 진짜 저는 너무, 아이템은 잘 모르겠는데 영상이 너무 멋있네요. 너무 진짜 네, 네. 정말 혼을 다 담아서 만들고 있어요. 자, 일부러 약간 저기 썸업하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나왔던 양생. 양생. 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장편 소설가가 있거든요. 이분은 40년이라는 인생을 소설가로서 터프하죠, 진짜. 자영업자 삶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맨날 하루가 자기와의 싸움일 텐데 그분이 얘기하셨던 걸 얘기하면서 이불 한번 시작해 볼게요. 괜찮습니까, 총괄님? 네. 그럼 저 인문학적 방송이에요. 아,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자, 하루키가 얘기한 시간에 대한 통찰입니다. 시간은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매우 소중한 요소입니다. 특히 장편 소설에서는 사전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나와야 할 소설의 싹을 틔우고 통통하게 키워가는 침묵의 기간입니다. 소설을 쓰고 싶다는 기분을 내 안에서 서서히 만들어갑니다. 그런 사전 작업에 들이는 시간, 그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일으켜 나가는 기간, 일어선 것을 냉암소에서 진득하게 양생하는 기간, 그것을 밖으로 꺼내 자연의 빛을 쏘이고 단단히 굳어져가는 것을 세세히 검증하고 쿵쾅쿵쾅 망치질을 하는 시간. 그런 과정 하나하나에 충분히 시간을 들였느냐 아니냐는 오로지 작가 본인만이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업 하나하나에 들인 시간의 퀄리티는 틀림없이 작품의 납득성이 되어서 드러납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근데 너무 이게 공감이 되는 게요. 그렇죠. 장사가 똑같습니다. 그러네. 네, 정말 똑같은 이유가 네네. 한때 유행했던 홍초불닭이나 안동찜닭이 맞습니다. 시장을 휩쓸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안동찜닭이나 홍초불닭으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벤츠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이유는 네. 얘기한 것처럼 장사라는 것도 남이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벤치마킹이라는 좋은 언어를 표현해서 베끼는 게 아니라 네. 남의 것을 보고 내 거화 시키는 작업, 그다음에 충분히 양생시키는 작업을 하고 나면 이게 다 내 매장에 드러나게 녹여들면서 고객한테 드러나게 되거든요. 훌륭한 통찰이네요. 예, 진짜 장사야말로 그런 과정, 인고의 과정이 있으면 흔히 말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장사의 신분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매장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다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비슷한 장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은 시의성 있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요새 예. 우리나라가 네, 자영업자 문제 때문에 네. 뭐 최저임금제도 이것 때문에 한때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광훈 대표님 만큼 훌륭하지는 않지만 백종원이라는 대표님 훨씬 훌륭하시고요. 저는 이제 막 아직도 양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언젠가 백종원 대표님의 레벨까지 충분히 올라가실. 네, 이제 백종원 대표님이 나름 이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면서도 이런 자영업자 점주들이죠. 네. 다 서로 이렇게 상생을 하는 어떤 롤 모델로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정책과도 상당히 연동돼서 최근에 많은 어떤 흐름이 있는데 주목을 많이 받으시죠. 그러시죠. 그런데 우리 조광훈 대표님은 이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이런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나요? 나름 전문가시잖아요, 이제 20년 동안. 우선은 네. 백종원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저도 이제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는 네네. 우리나라 자영업소가 너무 많다.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퇴직한 사람들이 또 다른 일을 하고 내가 퇴직하기 전에 벌었던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상황이 우리나라에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업과 전혀 상관없는 자영업을 택하게 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에 매장을 오픈하고 가장 슬픈 거는 전 재산을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죠. 제가 창업박람회라고 하는 박람회를 한 10년 동안 거의 10,000명 이상의 분들을 상담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제가 얼마 투자 예상하세요? 얼마를 벌고 싶으세요? 언제 그만두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몰라요예요. 그 이유가 투자는 좋은 아이템 있으면 투자할 겁니다. 근데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요. 내가 1억이 있으면 빚내서 1억 3천도 투자할 수 있어요예요. 보통은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지할 수 있는 힘, 그런 준비된 자금도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올인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 법적으로 좀 저는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음식점을 갖고 있으면 대출이 가장 쉽게 나와요.
아 그렇습니까? 현금이 도는 정사라서 그런가요? 아니요,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최소한의 교육을 받으면 이제 3천만 원 정도 정책 자금을 지원해 주거든요. 물론 저도 예전에 매장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그 정책 자금 덕분에 저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때 받았던 돈으로 고민해서 그때 뭐 어머님이랑 잘 상담해서 논의하고 해서 잘 사용했기 때문에 매출을 만드는데 그 돈을 썼었는데 네. 대부분은 그 돈을 받으면 밀린 임대료 조금 그렇죠. 갚고 밀린 카드값 조금 받고 뭐 유통비 조금 내고 하면 예를 들어 3천만 원 받아도 200~300만 원 남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요. 매장은 매출을 낼 수 없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거치 보통 2년 상환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상환 기간에 또 빚을 내는 거예요. 아 악순환의 녀석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더 심각한 악순환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정책 자금을 주려면 매출을 구성하거나 진짜 자영업자 입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교육을 타이트하게 하고 통과를 한 다음에 돈을 내줘야 되는데 최소 시간만 이수하면 돈을 주는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면 돈을 주는 개념으로 아직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게 한국 사회가 유교 사회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귀천이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에 사농공상이 있잖아요. 상이란 말이에요. 제일 밑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음식점 하는 사람, 뭐 예를 들면 사극 같은 거 보셔도 음식점 하는 사람들은 상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되게 밑에 있어요. 그럼 뭐냐면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아, 이거는 그냥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그냥 내 맞습니다. 가지고 네. 뭐 무슨 기술이 있어 뭐 잘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어떻게 뭘 그러니까 약간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는 거죠. 나이가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중요한 게 그것도 음식을 하는 거하고 음식점을 하는 건 완전 다른 일이잖아요. 아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서 이게 흔히 하는 말로 ROI가 나오느냐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 그거 못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돈이 들어왔네. 내가 지금 돈이 나갈 게 이게 있어. 툭툭툭툭 내버리고 나면 없어요. 가뜩이나 작은 돈.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셨던 부분을 다시 되돌아가 보면 결국은 자영업수가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분들이 이제 창업을 했다가 제일 큰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저는 또 백종원 대표님 얘기한 거에 공감하는 게 본인이 준비돼 있으면 생존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21세기 가장 큰 자영업의 화두는 생존입니다. 생존할 준비가 돼 있고 손익분기점이 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점차 성장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과정을 대부분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창밖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론 최저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뭐가 안타깝냐면 올라가야 되는 건 맞는데 상승폭이 빠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승폭만큼 대책도 타이트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대책이 있지만 아직은 미흡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자영업자는 너무 힘든 거죠. 저도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아니고 물가 수준을 보면 10,000원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이제 막 위에서 끌어올려 버리면 네. 그거는 뭐랄까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자영업의 일부는 정부에서 리콜해야 된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요. 리콜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을 만들어낸 주체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창업해야 대로 한때는 창업 지원 정책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창업이 많아졌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은 네. 너무 많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거든요. 그다음에 계약 한번 잘못하면 매장을 내 마음대로 문 닫을 수도 없어요. 맞아요. 계약 기간 동안에 다 빚이 더 쌓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1억 투자했는데 빚이 마이너스 1억 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억 날 수도 있는 게 자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산업은 더 심도 있게 네.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네.
미국 경제가 어쨌든 최근 들어서 또 활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기업이 잘 되는 것과는 별개로 미국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건 그 안에 있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어쨌든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까지는 조금 뭐랄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사람의 인식 문제도 있을 네.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자영업자로 출발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내가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알지 못하니 네.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도움을 받는 데가 사실은 프랜차이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네. 자 이게 프랜차이즈가 어떤 식으로 좀 해야 그야말로 자영업자들한테 좀 더 많은 가치를 네. 생존을 위한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프랜차이즈 지표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본사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현재 본사당 가맹점 수 증가율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재밌네요,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조금 잘 되는 매장을 갖고 있으면 바로 생각하는 게 프랜차이즈인 거예요. 이제 프랜차이즈 시작 전부터 전 좀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자영업 시작 잘못한 것처럼 프랜차이즈는 쉽게 얘기하면요 성공 사례의 전파예요. 성공 사례를 내가 왜 성공했는지를 매뉴얼이라는 것으로 잘 세팅하고 성공 이유를 찾아서 나와 같은 성공 사례를 잘 유지할 수 있게 전파하는 게 프랜차이즈거든요. 네. 그걸 조금 이렇게 뭐죠? 다른 언어로 바꾸면 정보 체인 기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내가 성공했던 정보를 잘 수집하고 똑같이 성공할 수 있게 그 정보를 잘 심어주면 가맹점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특정 지역에서 내가 성공했다면 특정 지역의 가맹점이 내주면 성공 확률이 높은데 문제는 내가 성공 경험 없는 곳에 가맹점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지금 그 상황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본사가 너무 좀 무겁게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본사가 무겁고 고정비가 많이 들다 보니 네. 계속 가맹점을 늘려야지 생존한다고 생각해서 무작위로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시나도 제가 하는 사업이지만 본사는 가맹점을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러 가지 툴들을 잘 활용해서 본사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네. 그 단계에 따라서 인력 채용과 그다음에 고급 인재를 영입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실제로도요. 지금 가맹점을 가장 모집하기 쉬운 거는요. 줄 서는 매장만 있어도 자영업자들은 다 그거 가맹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본사는 20개까지는 쉽게 나갔다가 시스템이라든지 매뉴얼에 대한 정비가 없다 보니 그 이상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20개가 넘어가다 보면 그렇게 줄 서는 매장들도 줄을 안 서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가맹점도 모집이 안 되게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참. 지난번에 공경률 대표님 그리고 조광훈 대표님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이 프랜차이징 사업에 대해서 관심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되게 본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복잡한 사업이에요. 정말 그러네요. 그 구조가 네. 맞습니다. 뭐 어지간한 뭐 스마트폰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거 하나 만드는 것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로지스틱스가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공급이 들어가야 되고 맞습니다.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고 진짜 복잡한 가치사슬을 가진 산업이에요. 그래도 저는 우리 공경률 대표님이나 조광훈 대표님은 상당히 긍정적인 거는 이런 중소규모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고객이실 수 있잖아요. 네. 공경률 대표님도 뭐 부산에 있는 그냥 아예 자영업자와 다이렉트하게 유통도 하시지만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게 이제 농수산물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투명한 가격 시스템에서 배송하는 데서 경쟁력을 찾는 것 같거든요. 근데 백종원 대표님도 제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많은 그 배울 점이 있는데 결국에 이 프랜차이징 사업의 본질은 이제 그 식재료를 어떻게 공급하냐가 가장 본질적인 파트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말씀 주셨던 그런 뭐 큰 틀 중에 하나겠죠. 하나고 네. 그 성공 사례를 전파하는 그 정보 전달의 포인트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갑자기 배우니까 저도 참 좋네요. 네. 근데 저는 약간 네. 그러니까 이 프랜차이즈하고 본사와 네. 점포들 간의 관계가 네. 잘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상생이 되는 거는 너무나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그러니까 오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제일 끝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기업이 그 제품의 원자재를 공급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청과 공정하지 않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왔잖아요. 네. 뭐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요. 네. 근데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하고 점포의 관계는 이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고객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위상이 조금 다르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생각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그 본점 본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분들하고 관리를 잘 하는 게 그냥 이거 뭐 내가 좋은 일 하는 거야 상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 그게 업의 본질이잖아요. 네. 그분들이 하시는 거에. 그래서 그건 정말 고객 관리를 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잘 되는 가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점포를 내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체계적인 툴이 없고 체계적인 매뉴얼이 아직 갖춰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도 잘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외식인에서 잘 만들어 주시면 너무 진짜 많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한 단계 네. 좀 아래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50대 그까지 이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리기 전에 네. 어떻게 하면 이 저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기업가 정신을 내면화시키고 체험하느냐가 저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네, 봐요. 예. 사실 그 본질을 갖고 있으면 뭐 맞습니다. 어떤 아이템이건 저는 사실 다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사실 유형적, 무형적 상당히 그 전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접근하냐. 그래서 저는 총괄님이랑 여기 오늘 모신 조광훈 대표님처럼 여러분들을 인터뷰하면서 나름 이제 공통적인 DNA에도 이렇게 뽑아보는 시간도 가져봤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결국에는 자신의 개인에 대한 소명, 그렇죠? 내가 맞습니다. 이 프랜차이즈를 그냥 사람 많이 오는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느냐에 대해서 가장 본질적인 시작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거를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별로 인식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지점에 대한 스스로에 대해서 가장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 사업이면 저는 오케이인데 네. 그렇죠? 그 고민 맞습니다. 없이 그렇죠? 그 고민 없이 그냥 우리 애들 학비 때문에 근데 저기 대박이래. 가보자. 근데 그게 오늘 제목으로 정한 품격이라는 거가 너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회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회사에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하잖아요. 홍보도 필요하고 개발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시는 순간 혼자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회사는 사람을 써서 각 기능을 맡기고 그걸 잘 묶으면 일이 되지만 가게를 내는 순간 그건 이제 혼자서 그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뭐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까 산업공상 중에서 상이지만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진짜 힘들고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걸 잘 지각하시고 그래서 스스로가 좀 존중을 하시는 게 자기 일을 그래서 정말 거기서부터 품격이 생기는 것 같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 품격을 가지고 있으면 연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오늘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저는 30대 초반에 마치 그 50대 나와서 창업하신 것처럼 아무 준비 안 돼서 창업했다 망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엄청 많이 배웠어요. 진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를 실제적으로 체화하면서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으로는 약간 그런 실패에 대한 관용도는 좀 넓혀 나가면서도 저는 좀 이렇게 본질적으로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이 좀 더 프랜차이즈 사업 이전에 사람들이 좀 훈련돼서 하면 맞습니다.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네. 말씀하신 것처럼 품격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걸 어떻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임플리멘팅 할지는 또 그거는 저희 임무인가요? 거기까지는 아니겠죠? 그럼 우리 외식인에서 저희 해주실 임무 거예요. 같습니다. 보시죠? 네, 네.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저희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스몰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거 너무 그거는-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모든 것의 근본이죠. 허리가 근본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이 더 힘든 거는 저도 이제 총괄님이나 이사님이 얘기를 경청하면서 또 다시 느끼는 게 자영업은 때로는 스윗핸적 접근을 해야 되고요. 투자적 접근도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또 고객과의 소통하는 또 다른 이면의 노하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예. 통찰이네요. 결국은 이 고객과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힘들지 계란 후라이 하나 붙여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고객은 또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장사다 보니까 진짜 기회죠, 기회. 예, 그래서 결국은 종합 예술이네요. 예. 네. 어떻게 보면 저는 프랜차이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한테 맞는 본사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비 창업자분들은 맞아요. 자영업도 나한테 맞는 업을 찾아야 되는 거고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보통 호텔에 셰프하면 음식을 잘하잖아요. 그다음에 자영업 음식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잖아요. 네. 근데 호텔에서 셰프하던 분들이 창업하면 실패 확률이 높아요. 아, 그 이유는 아까 총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호텔에서는 음식만 하시고 메뉴 개발만 하시면 되고 다른 건 다 조직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만든 음식을 고객한테 전달해 주는 것도 셰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호텔에서 현장 고객과 접전에 있는 매니저분들이 창업하면 성공률이 더 높아요. 그렇겠네요. 고객을 이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서비스 관점에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자영업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뭐 우리 대표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위생 요소라는 게 있어요. 하이진 팩터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요리사들이 요리를 예를 들어서 하면 그 아까 C 클리니너스가 청결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막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막 하면은 이거 뭐 안 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데서 음식이 너무 맛있게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 클리니너스는 그건 위생 요소거든요.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안 되면 망하는 거. 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진짜 접점에서만 알 수 있는 것들 그 매니저들은 알고 있거든요. 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맞습니다.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고객 접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분명히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영업이란 그냥 대충 뭐 설렁설렁 이게 아니라 안 돼요. 종합 예술이다. 네. 본질을 갖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려할 줄 아는 통찰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진짜 우리 외식인에서 이제 프랜차이즈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거는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너무 큰 일 같아요. 네. 프랜차이즈 본사도 사실 잘 돼야죠. 이 사람들도 맞습니다. 기업이니까 네.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지만 이분들 한 곳이 잘 되면 진짜 수많은 또 점포들이 잘 되는 거고 그분들의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너무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서 네. 정말 응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오버됐네요. 아, 그러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조광훈 대표님의 비전. 네, 뭐 개인 비전일 수도 있고 회사 비전일 수도 그게 싱크가 있는데요. 맞는 걸 저희가 지향합니다. 아, 예, 그게 좀 맡고 있습니다. 네네. 우선은 회사 차원에서는 글로벌 진출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에도 우리나라 같은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이 정도인데 동남아시아는 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의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나 자영업 생태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화된 교육과 그다음에 현장 사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저희의 비전이고요. 네. 그 비전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천하기 위해서 저희는 시스템을 계속 고도화해서 만들고 있고 한쪽으로는 매월 품격 과정이라고 하는 교육 과정으로 무료로 교육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네. 저는 아직은 스타트업이지만 저는 생각이 선행은 하면서 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돈 많이 번 다음에 하는 거는 늦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활동을 매월 하고 있는 게 자영업자, 예비 창업자분들 현장에서 만나서 창업이 어렵다는 거, 쉽게 시도하지 말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잘 모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도움이 될까? 그래서 양쪽을 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아유, 네, 아유 뭐 제 친구입니다. 두 분이 이렇게 친구라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예. 사람들이 믿지는 않을 거예요. 저 때문이죠. 자, 오늘 저기 우리 외식 산업의 품격을 더하다 이제 조광훈 대표님 모시고 1시간 동안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총괄님 어떠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사실 회사는 많은 완충 장치가 있어서 뭐 하나가 잘 안 됐다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사실 큰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진 않아요. 그게 반복이 되면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데 프랜차이즈 본사도 정말 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 아니고 우리가 오늘 주로 말씀 나누는 대상인 그러니까 중소규모들의 프랜차이즈들은 실패에 대한 마진이 되게 작거든요. 거기도 사실은 자영업자들보다 별 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훌륭한 가치를 좀 전달을 해드리는 거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너무 사회적으로 좋은 일, 사업적으로도 그렇지만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그 복잡한 산업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게 돼서 되게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신 사항이나 또 코멘트 있으시면 밑에다 달아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조광훈 대표님한테 오늘도 많이 배웠는데요. 일단은 그 말씀 주셨던 그 PC방 그 루리 앱인가요? 그랬던 것 거기서 같아요. 네. 대박이 난 어떤 우리 조광훈 대표님도 지금 이 사업의 가장 저는 본질은 아버님 사업 힘드셔가지고 그 보냈던 창밖을 바라보던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가 이 자영업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라든지 이 사업 성공에 대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인 인식, 교육 과정 뭐 여러 가지 팩터들이 아직까지 충분히 성숙돼 있지 않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조광훈 대표님 같은 분에게는 사업 기회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멀리서 딱 보시고 아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조합해 나가면 그리고 해외에 이걸 잘 카피 페스트 하셔가지고 나가시면 아주 뭐 앞으로는 전화해도 못 받을 분이 되시죠. 좀 산업공상을 떼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광훈 네. 대표님이 아, 감사합니다. 진짜 산업공상 안 돼요. 네네. 그거는 안 돼요. 자 오늘 긴 시간 조광훈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무리할 때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네. 예. 네. 바르게 합시다 오늘. 오늘 바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자세로 이렇게. 아 예. 네. 자 오늘 18번째 시간 발음 잘해야 됩니다. 18번째 18이죠. 우리 외식 산업의 품격을 더하다 조광훈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1시간 동안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구독해 주세요. 구독해 주세요. 구독.